세계 최강국 미국의 베테랑 기자가 한국에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자신이 믿어온 문명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를 굴복시킨 것이 전쟁 무기나 돈의 힘이 아니라 밤거리의 평화, 병원의 속도, 그리고 아이들 밥상 앞의 품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과 쿠데타, 난민촌과 붕괴, 직전의 국경을 누벼온 한 기자는 국가란 결국 다 비슷하다고 믿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첫 장면부터 달랐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않는 공항, 불안보다 안심이 먼저 오는 거리, 그리고 사람을 작아지지 않게 대하는 사회.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한 외신 기자의 오만한 확신마저 바꿔놓은 대한민국의 진짜 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루크입니다. 미국의 한 주요 통신사에서 해외 분쟁 지역을 전담해온 국제 취재 기자죠. 22회째입니다. 폭격이 끝난 도시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선거가 무너진 나라의 국경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어요.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사흘을 머물렀고 카불 공항이 혼란으로 뒤집히던 날 활주로 옆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전이 막 멈춘 도시의 시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을 기사에 담은 날도 있었고 쿠데타 직후의 수도에서 계엄령 사이렌을 들으며 원고를 송고한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고 나면 기자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국가란 결국 비슷하다는 것. 겉모습은 달라도 속은 같다는 것. 공항은 혼란스럽고 대중교통은 낡고 병원은 느리고 치안은 결국 돈의 문제라는 것. 선진국이라는 이름도 그저 포장지에 가깝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현장에서 배운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꽤 믿음직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해왔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K-팝과 반도체가 강한 나라, 드라마를 잘 만드는 나라. 그 이상은 아닐 거라고 단정했죠. 이번 방문도 그런 전제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사회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기획 기사. 서울에서 열흘. 데스크가 원하는 건 균형 잡힌 시각이었고 저는 이미 결론의 윤곽을 대충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취와 구조적 피로가 공존하는 나라. 그런 기사를 쓰면 무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뉴욕을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글의 절반은 이미 머릿속에 완성돼 있었습니다. 기자가 현장보다 결론을 먼저 쥐고 출발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를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천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곳은 시작부터 다르지? 공항은 크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매끄러웠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이동하는데도 소음이 솟구치지 않았고 어디선가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공기는 이상할 만큼 가벼웠어요. 저는 본능처럼 냄새부터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공항에는 늘 금속과 먼지, 그리고 오래 기다린 사람들의 피로가 뒤섞인 냄새가 있습니다. 히스로에도 있고 케네디에도 있고 카이로에도 있었죠. 뭄바이 공항의 특유한 습기와 기름 냄새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이로비의 그 독특한 공기도요. 공항의 냄새는 그 나라의 체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천엔 그게 없었습니다. 누군가 거대한 실내 전체를 매일 새벽 한 번씩 씻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공항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어서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입국 심사도 그랬습니다. 줄은 짧았고 절차는 조용했고 문은 빨리 열렸습니다. 수화물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안내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영어 표기는 명확했고 동선은 직관적이었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 길을 잃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두바이 공항처럼 화려함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필요한 것이 필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첫 장면에서부터 방문객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는 첫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사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나오죠. 사람의 표정, 밤거리의 긴장, 병원 창구의 속도, 아이들의 밥상. 국가의 본심은 늘 그런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날 저는 뉴욕에서 함께 일하는 사진 기자 마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이상하게 공항부터 긴장이 풀려. 마크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그럼 좋은 기사 나오겠네.
그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몰랐습니다. 취재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질문: 왜 한국은 시작부터 방심을 허락하지 않는가? 그 질문 하나를 들고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펼쳐졌고 저는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참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22해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 기자가 첫날부터 예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흔들림이 단순한 감탄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틀린 지도를 들고 다녔다는 신호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완성해 두었던 기사의 윤곽이 이미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허물어짐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저는 오래전부터 이 흔들림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얼굴로 창밖에서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열흘 동안 제게 무엇을 보여주게 될지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열차 안에서 저는 두 번째로 당황했습니다. 깨끗해서가 아니었어요. 고요해서였습니다. 도시는 보통 소음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큰 도시는 더 그렇죠. 금속이 갈리고 누군가 소리치고 어디선가 싸움이 시작될 듯한 긴장이 공기 속에 깔립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으면서도 늘 경계하죠. 가방끈을 한 번 더 고쳐 잡고 주머니를 만지고 빈자리보다 출구 쪽을 먼저 계산합니다. 저는 그 습관이 대도시가 치르는 당연한 대가라고 배워왔어요. 런던도 파리도 도쿄조차도 어느 정도는 그 긴장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밀집할수록 경계도 촘촘해진다는 것이 저의 오래된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열차 안에는 다른 질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췄고 의자는 깨끗했고 창밖은 또렷했습니다.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달렸고 안내방송은 차분했으며 승객들은 자리를 차지하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승객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도 방어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피곤할 수는 있어도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오래 바라봤어요. 피곤함은 노동의 결과지만 불안은 사회의 결과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피곤해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또렷하게 분리된 공간을 저는 오랫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무심코 옆자리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흰머리에 단정한 차림이었고 무릎 위에는 작은 보자기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그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표정이 이상할 만큼 편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이 도시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주름진 얼굴 위에 조용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밖으로 나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고 머릿속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호텔 근처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이런 시간의 산책이 저에게는 일종의 취재 방식이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걷다 보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나라의 본심은 대개 낮보다 밤에, 중심보다 골목에 더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낀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고개는 살짝 숙여져 있었고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22해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닌 기자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위험하다. 가방을 앞으로 매라고, 이어폰을 빼라고, 더 밝은 길로 나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제가 취재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반응이었습니다. 카이로의 밤골목, 나이로비의 뒷길, 리우의 언덕 아래 주택가.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걷는 여성을 보면 저는 언제나 그 다음 장면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도 상점 주인도 편의점 앞에 서 있는 학생들도 모두가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그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어요. 제가 느낀 불안은 이 거리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제가 20년 넘게 걸어온 다른 거리들에서 쌓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 작은 분식집 앞에서 짧은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쟁반 위 국그릇 옆에 놓인 숟가락을 반듯하게 맞춰두고는 가만히 앉았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는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있었어요. 사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엔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질서는 법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흐트러진 것을 바로 놓는 습관. 아마 국가란 그런 손끝 위에 세워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너무 빠르게 찾아와서 저는 곧바로 지워버리려 했어요. 기자는 감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숟가락은 이상하게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수첩에 그날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열차 안의 얼굴들, 밤거리를 걷는 여성, 숟가락을 바로 놓는 손. 서로 연결되지 않는 장면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어딘가에서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골목이 밤에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설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껏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계단 모서리를 잘못 디딘 탓이었어요. 심한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일정은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여겼어요. 그러나 점심 무렵부터 붓기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계단 한 칸을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깊어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통증이 아니라 계산서였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은 치료보다 청구가 먼저 떠오르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어느 보험이 적용되는가, 얼마를 내야 하는가. 아픈 몸보다 지갑이 먼저 긴장하는 나라에서 22해를 살아온 습관이었어요. 병원 문을 여는 일이 치료의 시작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멈춰서서 무릎을 눌러봤습니다. 붓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걷기 시작할 때마다 통증이 다리 안쪽으로 퍼졌고 그때서야 저는 이것이 그냥 넘어갈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근처 병원을 물었을 때 그는 너무 쉽게 대답했습니다.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셔도 돼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예약은요? 의뢰서는요? 보험 확인은요? 직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설명이 복잡하다는 표정 대신 너무 단순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쉬운 시스템은 늘 어딘가에서 대가를 청구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은 제가 익숙한 의료의 문법과 전혀 달랐습니다. 접수는 간단했고 대기는 짧았고 의사는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만져보고 증상을 듣고 곧바로 검사를 진행했어요. 복도 몇 걸음 옆에서 촬영이 끝났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을 땐 결과가 이미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설명은 차분했고 처방은 명확했어요. 의사는 제게 시간을 써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충격적이었어요. 서류보다 사람이 먼저인 진료. 미국에서 저는 그것을 점점 드물게 봐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진료실은 환자가 앉아있는 시간보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거든요. 환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증상을 요약해서 말해야 했고 의사는 그것을 코드로 입력하며 절차를 따라갔습니다. 진료가 끝날 때쯤 저는 용기를 내서 통역 앱을 켜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외국인도 이렇게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네 글자가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수납 창고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검사와 진료를 다 마친 비용이 제가 공항에서 시내로 오며 마신 커피 2잔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값까지 합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실수를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더 큰 청구가 오는 구조인지 외국인이라 선남만 한 것인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직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금 내신 금액이 전부입니다. 밖으로 나와 약봉투를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값싼 진료에 감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회가 아픈 사람에게 공포 대신 절차를 주고 절차 뒤에 파산 대신 회복을 놓아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친한 동료 기자 한 명이 맹장 수술 후 청구서를 받고 2달 동안 잠을 못 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국 청구 항목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하며 보험사와 싸웠어요. 아픈 것보다 그 싸움이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냥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 역시 몇 해 전 어깨 부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청구서를 받아들고
1시간 동안 숫자를 다시 계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비용보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비용을 더 낮춰놓았다. 그 문장을 쓰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왔다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약봉투를 내려다봤어요. 흰 봉투 위에 한글로 적힌 복약 안내. 저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종이가 담고 있는 의미만큼은 또렷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당신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그러나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탄은 기자에게 독입니다. 병원 하나가 좋다고 사회 전체를 읽을 수는 없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반론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통계, 해외 전문가의 분석, 그리고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읽는 목소리들. 그 냉정한 작업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솔직히 그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장면이 너무 또렷했거든요. 그리고 또렷한 장면은 언제나 논리보다 오래 남습니다. 기자로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감탄이 판단보다 앞설 때입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한국이 잘 정리된 나라라는 인상은 이미 충분했어요. 공항의 매끄러움, 열차 안의 고요함, 병원의 담담한 절차, 사흘 만에 쌓인 장면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계했어요. 인상은 증거가 아닙니다. 저는 숫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구조, 교육지표, 복지 예산, 인구 변화, 생산성, 청년 고용률, 그리고 동시에 반론도 모았어요. 서구 언론이 한국을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편의 분석 기사와 학술 보고서를 펼쳐놓고 저는 한국을 찬사가 아닌 문제의 언어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반론은 익숙했습니다. 한국은 과로 사회다. 경쟁이 지나치게 심하다. 저출생 문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청년층이 짊어진 부담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수도권 집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 소치다. 저는 이런 지적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경고라고 봤어요. 실제로 여러 해외 칼럼니스트와 연구자들은 한국을 성공했지만 지나치게 압축된 사회로 해석했습니다. 화려한 성취 뒤에 피로가 쌓여 있다는 것이죠. 한 영국 연구소의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최상위권임을 지적하며 이 속도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소진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반론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 결국 모든 시스템에는 균열이 있다. 내가 본 질서도 과도한 긴장 위에 세워졌을지 모른다. 병원의 속도도 누군가의 과로 위에 있을 수 있다. 거리의 청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의 결과일 수 있다. 저는 다시 차가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국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모순 없이 굴러가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안도감이 꽤 익숙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단점을 찾고 단점을 확인하면 균형을 잡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제가 22해 동안 훈련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욕에 있는 경제 분석가 친구 피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신흥국 경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이었어요. 한국 어때?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잘 돌아가고 있어. 너무 잘 돌아가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야. 그는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은 놀랍긴 해. 근데 오래 못 간다는 게 내 생각이야. 너무 빨리 올라왔고 너무 많은 걸 동시에 떠안았거든. 압축 성장의 후유증은 반드시 청구서가 온다고. 그 문장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압축 성장의 후유증, 시스템 피로, 사회적 비용의 이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게 더 현실적이다. 감탄은 현장에서 생기고 해석은 통계가 교정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수첩에 피터의 말을 옮겨 적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자는 감탄하지 않는다고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반론을 들은 뒤에도 제가 직접 본 장면들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의 골목, 병원 창구의 담담함, 열차 안노인의 편안한 얼굴. 거대한 이론은 강했지만 생활의 장면은 더 완고했어요. 특히 그 분식집 앞 숟가락을 반듯하게 놓던 학생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과로 사회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엔 그 손끝이 너무 차분했어요. 지쳐서 무기력해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어딘가 단단한 손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늦은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촘촘했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로와 긴장이 쌓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불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빛이 단순히 압박의 결과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은 억지로 움직일 때와 스스로 움직일 때 다른 빛을 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한국을 너무 힘들게 성공한 나라라고 설명하면서 그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생활의 윤리는 너무 가볍게 지나쳐온 건 아닐까? 압축 성장이라는 말은 속도를 설명하지만 그 속도 안에 담긴 사람들의 태도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의심은 이제 한국에 대한 비판 쪽이 아니라 제 해석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자로서 익숙한 감각이 아니었어요. 저는 늘 바깥을 의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제 안쪽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 급식실을 취재할 예정이었어요. 아이들의 밥상. 어쩌면 가장 단순한 장면이 가장 복잡한 답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화는 학교에서 왔습니다. 공립학교 급식실을 취재할 기회를 얻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지만 저는 그 장면이 상징 이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홍보용으로 정리된 하루, 잘 차려진 식판, 짧은 시찰, 공식적인 방문에 맞춰 꾸며진 풍경이겠거니 하고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식실 문이 열리자 제 계산은 또 틀렸습니다. 아이들 앞에 놓인 식판은 화려해서가 아니라 균형이 있어서 놀라웠어요. 따뜻한 밥, 국, 채소, 단백질 반찬, 과일. 냄새는 자극적이지 않았고 색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 꾸민 식사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관리의 결과처럼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허겁지겁이 아니었어요. 밥을 먹는 시간에도 공간엔 묘한 안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면서도 옆 사람의 식판을 건드리지 않았고 자리를 이동할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교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저희가 방문한다고 준비한 건지요? 교장은 잠깐 제 표정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날입니다. 매일 이렇습니다. 평범한 날. 그 말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국가의 수준은 축제에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날에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더 묵직했던 건 비용 구조였습니다.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부모의 형편이 식판 위에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된 방식. 어느 사회든 가난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난이 어린 사람의 자존심을 어디서 찢어놓느냐입니다. 미국에서 저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무료 급식 대상 아이가 계산대 앞에서 멈추는 장면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뒤에 줄 선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며 어깨를 움츠리던 그 모습. 그것은 끼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였어요. 한 끼를 해결했지만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아이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나 기사에 담으려 했지만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거웠거든요. 여기선 최소한 밥상 앞에서 그 상처를 줄이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미국의 학교 급식을 떠올렸습니다. 예산, 로비, 지역 격차, 식품 기업의 이해관계. 어느 하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변명은 가능하죠. 하지만 아이들의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장기엔 매일의 식사가 제도보다 먼저 작동해요. 한국은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또렷하게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미래라고 부르는 나라는 많아요. 하지만 미래에게 매일 뜨거운 밥을 건네는 나라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급식실을 한 바퀴 돌던 중 한쪽 구석에서 저는 다시 그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한 아이가 식판 모서리에 걸린 숟가락을 조용히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국물이 흔들리지 않게, 옆 친구와 부딪히지 않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동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바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동작을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에 처음 도착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골목 끝 분식집 앞에서 교복 입은 학생이 국그릇 옆 숟가락을 반듯하게 맞추던 손. 그때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아이가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 사회는 거창한 구호보다 먼저 남의 식판을 건드리지 않는 손을 길러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공간들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식실을 나오면서 저는 교장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이런 태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확신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이 아이들이 밥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압니다. 밥 앞에서 평등하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반복해서 받아 적었습니다. 시스템은 숫자로 설득되지만 신뢰는 식탁에서 증명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음 취재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수첩을 펼쳐놓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반론을 모으러 갔다가 반론이 힘을 잃는 장면을 또 하나 더 본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강한 증거는 화려한 산업 지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밥상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커졌어요. 어쩌면 이 밥상과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공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선이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저는 그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급식실과 공장이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저는 반도체 시설과 연구 인력을 취재했습니다. 처음 목적은 단순했어요. 한국이 왜 이토록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해졌는지 산업 기사에 필요한 문장을 얻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경쟁력, 설비 투자 규모, 인력 구조, 숫자로 정리되는 이야기들. 저는 그런 종류의 취재에 익숙했어요.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책임자가 수치를 설명하고 기자는 그것을 받아 적는다. 그런 뻔한 구조의 기사라면 이미 수십 번은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현장은 제가 예상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든 느낌은 조용하다는 것이었어요. 이 규모의 제조시설이라면 소음과 열기, 분주함이 당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간은 정제되어 있었고 움직임은 절제되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야 깨달았어요. 서울 지하철 안의 승객들과 비슷했습니다. 바쁘지만 불안하지 않은 얼굴, 빠르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움직임. 공간이 달라도 그 안의 사람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닮아 있었습니다. 기술 책임자가 공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오차의 허용 범위, 수율을 관리하는 방식, 불량이 발생했을 때 역추적하는 절차 한 단계가 다음 단계에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다른 장면들을 겹쳐놓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매끄러운 동선, 병원의 짧고 정확한 절차, 급식실의 균형 잡힌 식판,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숟가락을 반듯하게 놓는 손. 처음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 순간 하나의 문장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특정 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활 전체가 정밀함을 지지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위에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쌓여온 것처럼 보였어요. 설명이 끝난 뒤 저는 기술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기계는 우리가 설계한 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놓치는 걸 잡아내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기술적 집중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작업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태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기준을 지키는 습관. 그것은 공장에서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몸에 새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짧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산업의 언어인지 아니면 생활의 언어인지 아직 모르겠다고. 아마 둘 다일 것이라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운 좋게 성공한 나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먹이는 방식, 공공공간을 관리하는 태도, 시간을 다루는 방식,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훈련, 위기 앞에서 절차를 작동시키는 능력. 그런 것들이 쌓여 결국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결과물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인 곳에 있었어요. 뿌리가 생활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서구 언론은 종종 한국을 극단의 나라로 다룹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치열하고 너무 압축적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본질을 놓칩니다. 한국은 단순히 빨리 달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큰 구조를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법을 집요하게 익혀온 나라에 더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관리의 힘은 정책이나 자본보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태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던 길, 저는 복도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22해 동안 세계를 본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세계를 본다는 말이 사실은 세계를 제 기준으로 분류해왔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존경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앞에서 제가 먼저 물러섰어요. 그것이 22해 동안 처음으로 경험하는 종류의 물러섬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자리를 잡고 나자 저는 비로소 한국의 과거를 제대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폐허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나라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숫자와 정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이제야 진지하게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된 곳에서 예상보다 훨씬 단순한 형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며칠, 저는 한국의 과거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재건, 산업화, 금융위기, 재난의 복구. 문서로만 읽을 때는 익숙한 개발 서사처럼 보였던 기록들이 현장에서 본 생활의 장면들과 만나자 전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라는 말은 흔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저는 그 말을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상처를 기억만 합니다. 비석을 세우고 기념일을 만들고 교과서에 기록을 남기죠. 그 상처를 생활의 윤리로 바꾸는 나라는 드물었어요. 고통의 경험이 일상의 태도로 스며드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한 자료관에서 전쟁 직후의 사진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무너진 건물, 맨발의 아이들, 작은 표정. 흑백 사진 속 도시는 지금의 서울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낯설었어요. 저는 분쟁 지역 취재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무너진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카불도 봤고 모술도 봤고 포탄이 지나간 뒤 텅 빈 광장도 봤어요. 그 도시들이 언젠가 오늘의 서울처럼 될 수 있다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실제로 그 간극을 건넜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경제 지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원조, 동맹, 투자, 정책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거리의 공기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본 질서는 단지 부유함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무너진 뒤에도 흐트러짐을 그냥 두지 않으려 한 사람들의 반복이 더 가까운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처음 도착하던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골목 끝 분식집 앞에서 숟가락을 반듯하게 맞추던 학생. 저는 왜 그 장면을 열흘 내내 잊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의 회복은 거대한 구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잃은 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손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거리의 선, 병원의 절차, 아이들 식판, 산업의 공정. 그 모든 것이 그 손의 연장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누군가 특별히 훈련시킨 손이 아니었어요. 오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자료관을 나와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넓은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어요. 양쪽 강변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 저녁 공기를 마시며 걷는 노인. 강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수면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취재 수첩을 꺼내 펼쳤지만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22해 동안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적지 않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보이지만 지속되는 국가는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습관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층위를 갖고 있었어요. 절망을 겪고도 완전히 냉소로 무너지지 않는 태도. 불편을 참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조를 고치는 태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금씩 바로잡는 성향. 저는 그 성향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진 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변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였고 한국어를 할 줄 몰랐지만 주인 할머니는 메뉴판을 보여주며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할머니는 제 앞에 반찬을 하나 더 놓으며 짧게 말했어요. 한국어였지만 뜻은 알 것 같았습니다. 더 드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특별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날의 일부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멈춰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불빛이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아이 하나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잠깐 멈추더니 계단 옆에 아무렇게나 놓인 화분을 들어 제자리에 돌려놓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뛰면서도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기자는 대개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사건보다 생활이 더 큰 증거가 됩니다. 한국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 나라는 자신을 큰 소리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목과 병원과 학교와 공장에서 조용히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무너진 적이 있다. 그래서 더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 대답이 이제 귀국을 하루 앞둔 저의 수첩 마지막 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새 앉아 원고의 첫 문장을 고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첫 문장만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써온 모든 문장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차가운 강바람과 함께 가슴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호텔 책상 앞에 앉아 원고의 첫 문장을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기사는 이미 쓸 수 없었어요. 한국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정리하는 안전한 구조, 서구 독자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만한 해석, 낡은 우월감을 다치지 않게 하는 문장들. 저는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라면 훨씬 쉽게 쓸 수 있었어요. 데스크도 만족했을 거고 독자들도 익숙하게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익숙한 기사를 쓰는 것은 제가 본 것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22회 동안 현장을 누빈 기자가 현장이 보여준 것을 외면하면서 기사를 쓴다면 그건 기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열흘 동안 채워진 수첩 2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마다 장면들이 가득했어요. 공항의 낯선 가벼움, 지하철 안노인의 두려움 없는 얼굴, 병원 창구 직원의 담담한 목소리, 급식실의 균형 잡힌 식판, 기술 책임자의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 한강변 골목에서 화분을 제자리에 돌려놓던 아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있었던 것. 서울에 처음 도착하던 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숟가락을 반듯하게 맞추던 학생의 손. 저는 그 손으로부터 이 원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처음 계획한 기사를 그대로 썼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러워한 것은 부유함이 아니었어요. 더 화려한 도시도 있고, 더 큰 경제도 있고, 더 오래된 강국도 있습니다. 제가 부러워한 것은 인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덜 겁먹고 살 수 있게 만든 구조였어요. 밤길을 걷는 평화, 아프면 병원에 가는 당연함, 아이가 밥상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 설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조용히 끝까지 밀어올리는 집중. 그 모든 것의 뒤에 있는 집단적 성숙. 저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열흘이 걸렸다는 사실이 제가 얼마나 단단한 선입견 안에 살고 있었는지를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선입견은 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한국을 보는 방식이 그랬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마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사 방향 완전히 바꿨어. 처음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달라. 마크의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사야. 처음 생각대로 나온 건 좋은 기사가 아니거든. 저는 웃으며 화면을 닫고 다시 원고로 돌아갔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상을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지금 세계가 가장 진지하게 배워야 할 사례 중 하나다. 그것은 한국을 위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조국과 제가 속한 언론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선진성이라 불러왔는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왔는가? 22회 동안 세계를 취재해온 기자가 열흘짜리 방문에서
그 질문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새벽이 되어도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면 첫날 밤 그 골목을 다시 걷고 싶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은 조용했어요. 도로를 달리는 차들, 문을 여는 가게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도시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미 무언가가 천천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열흘 전 인천에 내리면서 느꼈던 그 낯선 가벼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방심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 첫인상이 사실은 방심을 허락해도 괜찮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이 도시는 처음부터 그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귀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이 멀어질 때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이 나라를 신기한 아시아의 성공담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한 사회가 시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가 아이와 환자와 타인의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술 경쟁력의 뿌리가 왜 생활의 윤리에서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쓸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글이 미국의 독자들에게 불편하게 읽힌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쓴 것일 거라고.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거대한 국가는 때로 그런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숟가락 하나를 반듯하게 놓던 그 손에서. 그 손이 쌓여 병원이 되고 급식실이 되고 공장이 되고 밤에도 안전한 골목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기자가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 전혀 다른 문장을 쓰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